봄의 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계절별로 목을 볼 텐데요. 첫 번째, 먼저 봄의 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생어춘. 자, 지금 나무가 생, 춘, 봄에 태어났다는 거죠. 봄에 태어난 나무는 그 말이죠. 또는 목이 봄에 태어나면 여한유전. 자, 여는 나머지 여자죠. 남아있는 찬 기운이 오히려 존재한다. 그러니까 봄에 태어나면 해자축 다음에 임묘진으로 가기 때문에 봄이라 할지라도 완벽하게 따뜻한 게 아니고 전 계절인 겨울에 찬 기운이 아직까지는 남아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그래서 반가워요. 뭐가? 화원난. 화의 온난함을 반가워한다. 따뜻할 난이죠. 여러분도 여름에 초봄에 좀 춥죠? 입춘이 지났다고 해서 이게 완전하게 추위가 풀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따뜻한 그런데 있는 걸 좋아하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시골에 보면 밭이나, 그러니까 특히 논행 같은 거 가면은 볏집을 이렇게 쌓아두잖아요. 볏집 쌓아둔 데 있다가 이 밖에서 놀다가 추면 그 볏집에 기대고 햇빛을 쬐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화해, 따뜻함이 여전히 반갑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즉 무반굴지환, 반굴의 우환이 없다. 그럼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겠어요? 반굴이겠죠. 그러면 자, 반굴이 뭐냐면 나무가 추울 때는 반굴이 있고, 나무가 이제 화가 생겨서 따뜻하게 되면 이 반굴의 우환이 없게 된다. 그러면은 반굴은 나무가 추울 때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굴을 찾아보는데 이게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반굴을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은 설어가지고 엉클어져 있다. 이 반자가 서반반에 굴자는 구필굴이거든요. 그래서 이 서반에 굽혀 있다. 우리 한자로 직역하면 그런 말인데, 이거를 이제 서반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납작한 거죠. 그래서 나무가 납작하게 되어서 엉클어져 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가 납작 엎드려져 있어서 굽힌다. 근데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소나무 같은 거 보면은 나무가 겨울에 춥다고 해서 나무가 굽혀지나요? 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나무의 성질이 추우면 어떻게 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웅크러든다. 이 정도 의미를 보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살 위로 퍼져나가는 기운이라고 했는데, 날씨가 차가우면, 역시 겨울에 한기가 나타났으면 위로 확장하려고 하는 나무의 성질이 어떻게 돼요? 확장하지 못하고 웅크려드는 그러한 모습을 반굴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책들 보면은 구불구불하게 굽어지는 이렇게 해석하거나 땅바닥에 기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나무라고 하는 것은 기왕에 이미 커져 있는 나무기 때문에 그 나무가 다시 춥다고 해서 쪼그라들어가지고 땅바닥을 기고 그런 건 없잖아요. 나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나무의 성질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우리 곡직이라고 그랬잖아. 나무가 반듯하게도 올라가고 구불구불하게도 올라가려고 하는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나무의 성질이 차가움에 의해서 저지당하는, 그래서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아래에 머물러 있는 정도의 그러한 기운을 그러한 의미의 기운으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 반굴을 그런 정도의 의미를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굴이란 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반굴을 우리가 물리적으로 꾸불꾸불해가지고 밑에 머물러 있는 그 정도의 의미로 파악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종의 성질적인 의미를 가미해서 보면은 위로 확장하지 못하고 아래에 추위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성질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되어 있는 책은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중국말로 보더라도 똑같아요. 뭐냐면 반굴이나 반곡이나 보면은 살이다, 빙빙 감돌다, 구불구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문장의 단어적인 의미가 그렇고, 여기서 문장의 뜻은
기가 확장되지 못하고 웅크려 들어있는, 그래서 땅바닥에 구불구하게 구불려져 있는 그러한 기의 모습으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깔자 또는 이해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수자부. 자, 이럴 때는 뭐다? 수의 자부. 이게 원래는 자원할 때 자자죠. 도움을 주다 그 말이죠. 다와 부자는 역시 도울 부자고. 그래서 수에 의지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그 말이죠. 수가 도와주면 그 말이죠. 결국은. 그래서 서창. 서창이라고 하는 것은 서자가 뭔 서자면 펼서자예요. 펴다. 그 다음에 창은 화창할 창이에요. 그러니까 서창은 위로 확장하는 기운이라고 보면 되겠죠. 펴서 팽창하는 기운, 화창해지는 그러한 기운이 되는 거죠. 수의 도움을 받아서 위로 이유 서창짐이, 이 서창의 아름다움이 있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에 기본적으로 수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면 되겠죠. 봄에 나무가 있는데 햇빛도 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얼어있는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녹아가지고 물에 수생목으로 이렇게 해주면 나무가 굉장히 잘 자라겠죠. 햇빛은 조우적인 개념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수는 나무가 필요로 하는 물을 공급해주는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그 두 가지가 갖춰주면 나무가 자라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는 거죠. 그럴 때 이 수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평창하는 서창이란 말은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펴서 화창해지는 그러한 아름다움을 갖게 된다. 춘초는 뭐냐면 봄의 초봄이죠. 봄의 초봄인데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게 춘초가 있고 그럼 봄의 중간도 있겠죠. 봄의 말기도 있고. 그럴 때 춘초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입춘이 지난 다음에 우리 이제 24절기에서 고구 전까지를 입춘 다음에 그 입춘 지나서 우리가 인월이라고 보면 인묘진에서 인월을 볼 게 아니고 입춘 지나서 우수 전까지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이거는 더 자료는 잘 찾아보진 않는데 한번 보면은 자, 입춘이 있죠. 인월에 입춘하고 우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입춘하고 우수 이 전에 있는 사이를 우리가 초춘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초춘이라고 하기 때문에 또는 춘초 봄의 처음이죠. 그러면 이제 겨울에서 막 봄으로 접어든 그 처음이기 때문에 불이는 뭐죠? 마땅하지가 않다. 마땅하지 않단 말은 좋지가 않다 그 말이죠. 뭐가 하는 게 수가 넘쳐나는 거. 역시 추가 뭐예요? 여전히 수가 차가움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차가운 물이 넘쳐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 말이죠. 자, 이 차가움이라고 하는 것은 음한 기운이죠. 그 다음에 이 농이 뭐예요? 짙을농이죠. 음한 기운이 짙은 즉 그 말이죠. 음농즉. 음한 기운이 성한 즉. 음한 기운이 짙은 즉. 근손. 자, 뿌리 근자에 덜 손자예요. 뿌리가 어떻게 손상을 입고, 그 다음에 가지지자에 마를 고자에 가지가 메마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봄의 나무라 할지라도 수가 어느 정도 온기가 있는 그러한 미지근한 수가 되어야지 차가운 그러한 음의 기운이 가득 찬 물이 온다고 해서 그 물을 수생목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그 물을 나무가 빨아들여서 이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나무 가지까지 물을 올려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여기서 뭐냐면 차가운 음의 기운이 가득한 수는 나무에게 그다지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자연 현상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거에 전제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쉽게 풀려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춘목 봄의 나무는 양기 번조, 양의 기운이 번조는 뭐죠? 메마른 거죠. 메마른 거. 그래서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번조라고 하는 것은 손과 발을 가만히 두지 못할 만큼 마음과 몸이 답답하고 열이 높다는 거죠. 메마르기 때문에. 그래서 양기 기운이 이 번조 굉장히 조열하기 때문에 무수즉. 자, 수가 없다면 이럴 때 뭐가 있어야 되겠죠? 번조라는 것은 메말라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무수즉 수가 없게 된다면, 즉 수가 없은 즉 엽고. 자, 엽은 나뭇잎이죠. 고는 메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뭇잎은 메마르고 마르고
근고 뿌리가 어떻게 돼요? 또 메말라요. 그러니까 나뭇잎이나 뿌리가 다 메말르게 된다. 물기가 없으면 그렇다는 거죠. 시 이러함으로 수화 이물 수와 화 물과 불이 두 가지의 물질이 기제방가 기제라고 하는 것은 수화죠. 수화가 기제되면 방은 뭐죠? 바야흐로 그 말이죠. 가는 아름답다. 그럼 여기서 수화 기제란 말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주역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 개념을 알 텐데 아직 주역을 공부 못하고 명리학의 이제 기본 오행만 막 공부하신 분들은 이 수화 기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주역에 있어서 수화 기제, 수화미제가 나오는데 이걸 풀어드리면 자, 수는 뭐죠? 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화는 양이기 때문에 위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는 양이고 수는 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가 밑에 있고 화가 위에 있으면 수는 밑으로만 내려가고 화는 위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수와 둘이 이렇게 빛이가 화가 위에 있고 수가 아래에 있으면 둘이 만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다? 이거는 영원히 미제가 되는 거예요. 미제. 아직 정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수와 화 기운이 섞이려면 어떻게 돼요? 위치를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수가 위에 있고 화가 아래에 있으면 화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수는 밑으로 내려가려고 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요? 섞이면서 돌겠죠. 회진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바로 수화 기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와 화가 적당히 어울려서 뭔가를 좋은 작용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수화 기제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바야흐로 아름답다 그 말이죠. 앞에서 이 봄에 춘목, 목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화도 있어야 된다 그랬죠. 거기에도 뭐가 있어야 된다? 수도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수가 너무 차가운 수는 그다지 나무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엽고 근고 그랬죠. 나무도 잎도 시들고 뿌리도 시든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가 와서 차가운 수를 좀 약간 데펴줘야 되겠죠. 그러면 수가 미지근하면 나무가 빨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 수화 기제라는 것은 결국은 수화가 어떤 작용을 해서 수가 미지근한 상태. 그래서 수생목 할 수 있을 정도의 조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바야흐로 아름답게 된다. 그 다음에 토다 이손력. 토가 많으면 이손력 힘을 덜게 되죠. 자, 이거는 우리가 오행의 생격자를 보면은 목이 있고요. 토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토에다 뿌리를 막 이렇게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토가 많다는 것은 토가 강하다는 거죠. 토가 많다는 것은 토가 강하다. 그러면 토가 강하면 나무는 뭐죠? 목극토하죠. 그래서 나무가 뿌리를 토로 내려서 우리게 막 흙을 헤집고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그런 작용을 해야 되는데 토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토가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토가 많으면 나무가 그만큼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힘을 써 넣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그 말은 이손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나무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힘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토가 엷어요. 자, 토가 단단하지 않고 이번에는 엷어요. 그러면 토가 엷다는 것은 이게 열불박자니까 토가 부드럽다는 거죠. 부드러우면 어떻게 되죠? 재물이 풍부해진다. 그러면은 자, 목의 입장에서 토는 목극토이기 때문에 토는 재성이 되는 거죠. 재성이 되는데 이 목이 토를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토가 부드럽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를 마음대로 놓고 다니면서 내리면서 이 토를 지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목의 입장에서는 신강하면서 재물을 마음대로 휘저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요? 재물이 풍부해질 수 있다. 풍부할 풍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오행의 생극제하고 그러한 내용을 이해하면은 이게 크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이해는.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춘목이 있고요. 여기는 제가 있는데 먼저 춘목을 보면 이 각주를 보시면 춘말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 오청식 박사님의 책에 이렇게 되어 있고 상명통해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봄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그렇죠? 온화하고 서창, 펴서 화창하는 기운이 봄의 기운이죠. 근데 여기 보면은 양기가 번조라고 됐어요. 번조라는 것은 굉장히 조열하고 뜨겁다는 거죠. 그럼 뭐다? 봄의 목이 그렇다라고 그런 게 아니라 봄의 끝에, 그래서 임묘진 사오미로 넘어가는 봄의 끝에 있을 때 봄의 그 마지막에 있는 기운이 굉장히 뜨겁고 조열하다. 그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이게 말자가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일은 타당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앞에 그러면 앞에 목이 생략됐겠죠. 목을 생략해 놓고 봄의 마지막에, 봄의 끝에 가서는 양기가 뜨겁고 조열하면은 이럴 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다? 물이 필요하다. 그런데 물이 없게 되면 나뭇잎도 메마르고 뿌리도 메마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어차피 이 봄의 말이라고 아니라고 해도 봄의 나무가 양기가 너무 조열할 때는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도 말이 틀리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냐 목이냐고는 큰 의미는 없어요. 결국은 뭐냐면 조열할 때는 물의 기운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이기 때문에 큰 여기서는 뭐 의미를 뒤바꿀 만한 그러한 문자의 오류는 보이지 않고요. 또 하나는 자, 여기는 어떤 책에 보면은 토박 즉 제풍인데 여기서 제주제자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주제자. 여기서 보면은 오청식 박사님도 그렇고 김우정 석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뭐 이렇게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제라고 쓰면서 또 제물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김우정 석사학위 논문도 그렇고 이율로 선생님의 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라고 쓰면서 제물로 번역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어의 간자체로 오해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에 이제 한자에서 이 제자를 중국의 간자체는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 제를 이 제물제자의 간자체로 보고 제물로 번역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도 중국 자전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제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에서 지금 뭐냐면 우리가 오행의 생격조화에서 목하고 토가 있는데 목극토는 뭐냐면 토는 재물이잖아요. 그리고 재물에 있을 때 풍부하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재주, 뭐 손재주가 있거나 무슨 재주가 있대 그 재주를 풍부하다고 하지는 않죠. 재주가 뛰어나다 이렇게는 이야기하겠죠. 뛰어난 숫자를 쓰겠죠. 만약 우리 재주 쓴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풍부할 풍자, 이 말에 비춰봐서, 그리고 목극토의 관계에서 재성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재물제자로 써도 재물제자로 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재물제자로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근거가 있겠지만 이건 제가 봐도 중국어의 간자체를 오해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뭐 근거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셨겠지만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는 춘말이라나 춘목이나 큰 의미가 없고 여기 제자는 재물제자가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제 사주 명리학에 보면은 24절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봄에 보면 자 임묘진이 봄이죠. 그래서 입춘이 2월 4일부터 시작하죠.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까지가 봄이에요. 그 다음에 사오미가 여름이고 신유술이 가을이고 해자축이 겨울이죠. 그래서 각각의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24절기를 한번 보시고요. 역시 이제 여기 생소한 분들 위해서 제가 여기 또 24절기 봄에 대해서 입춘, 우수, 경칩, 충분, 청명, 고구가 어떤 날짜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어떤 세시풍속이 있는지, 이거는 제가 사주 명리학 강의책에서 그대로 가져왔으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데 어쨌든 그냥 필요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춘초라고 나왔죠. 초춘 이 말이 나왔는데, 그래서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입춘에서 우수까지가 초춘이래요. 좀 우수면은 여기 보면은 아까 보면 입춘 우수 여기 있잖아요. 1월 달에 입춘하고 우수 전까지이기 때문에 1월 달 전체를 우리가 초춘으로 볼 수는 없겠죠. 초봄이 그러니까 봄의 초이기 때문에 겨울에서 봄으로 막 넘어가는 그러한 시기를 보기 때문에 한 달을 꼭 초춘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게 중춘이 뭐냐면 우수에서 고구까지예요. 그럼 고구는 뭐냐면 임묘진, 진월의 끝까지예요. 자, 입춘에서 우수까지가 초인데 우수에서 고구까지가 이게 전부 중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다음에 고구 이하가 뭐냐면 이제 그 춘말 말을 이때 쓰는 거죠. 춘 또는 모춘 전물모자잖아요. 그러니까 초는 결국은 뭐냐면 봄을 놓고 봤을 때 초도 굉장히 짧고 말도 굉장히 짧아요. 중은 굉장히 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초춘 말춘은 굉장히 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중춘은 굉장히 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좀 이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춘을 꼭 인월달로 볼 필요는 없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인월달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정도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기 끓여 한다. 자, 이거는 춘목이라고 가정하고 우리 볼게요. 자, 봄에 나무는 기 끓여 한다. 봉 만나는 거를 만날 봉자죠. 뭐다? 금중 금의 중한 것을 만나면 끓여 한다. 왜 그럴까요? 금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금금목을 하죠. 근데 금이 중하다는 것은 뭐예요? 금이 중하다는 것은 금이 강하다는 거죠. 자, 봄의 목이긴 하지만 제철의 목이긴 하지만 금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금금목으로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이 금이 세력이 큰 금이 오면은 금금목으로 당하기 때문에 뭐예요? 상처를 입죠. 잔 그리고 극벌 나무에서 배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에 의해서 금금목으로 나무가 상처를 받고 그 다음에 나무가 금에 의해서 잘리기도 한다 그 말이죠. 강한 금을 만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일생 동안 불한 뭐죠? 한가다 그 말 한가한 한자죠. 평생 동안 뭐예요? 한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금으로부터 나무가 이 베이즘을 당하고 극을 당하기 때문에 인생이 어떻게 노곤하고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한가하지가 않다 그 말이고 설사 모광 설상 목이 왕하다 하더라도 득금 금을 얻은 즉 양 이런 경우는 종생획보. 자, 이건 뭐냐면 금이 이번에는 목이 왕이에요. 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사주에 목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사주에서 간목 이렇게 있으면 뭐라고 이거를 갑갑하다 그러죠. 깝깝하다 그러죠. 그래 깝깝한 사주 할 때 이 간목 이게 양간에 천간에 투출됐으면 우리가 깝깝한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필요하다죠? 벌목이 필요하죠. 간벌이 필요하죠. 뭐가 와서 금으로 쳐줘야 돼요. 그런데 이때 금이 너무 지나치게 강한 게 아니고 금이 적당한 거죠. 이럴 때 목이 왕하기 때문에 금이 많을 이유 많지는 않겠죠. 목이 왕할 때 금을 얻게 되면 그런 즉 양 좋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나무가 간벌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무가 잘 자라서 평생 동안 뭐예요? 복을 얻는 거죠. 그래서 종생획복 복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로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앞에서 구구조절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설하고 평주는 이거를 평주한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하고 평주를 보면은 춘목 봄의 나무는 희 반가워해요. 화온난 화의 온난함을 반가워한다. 우리가 이제 그 궁통보감에서 이야기하는 조우에서 보면 대부분 그거죠. 추울 때는 따뜻한 거, 더울 때는 시원한 거. 이게 기본이죠. 그렇기 때문에 봄의 목은 여전히 아까 뭐랬어요. 여한, 유혼, 유존이라고 그랬죠. 아직까지 남아있는 차가움이 있기 때문에 화의 온난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반갑다. 그러나 화를 쓰는데 불능결수 화를 쓴다고 해서 불능결수 결이 뭐예요? 부족하다 그 말이죠. 물이 부족해서도 안 된다 그 말이죠. 화를 쓴다고 해서 물이 결핍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물과 화가 어떻게 돼요? 적당하게 있어야 된다. 또 물도 어떻게 된다? 아주 차가워도 안 된다. 그래서 물이 차가울 때는 뭐가 돼요? 화가 또 필요하겠죠. 물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래서 물과 화가 적당히 잘 이루어진 거 뭐라고 했죠? 그걸 수화기제라고 했어요. 수화기제 앞에서. 그래서 물을 쓰지만 그러니까 불을 쓴다고 해서 물이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또는 용수 물을 쓴다고 해서 불능무화 화가 없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이 화와 수가 서로 수극화 관계가 되지만 여전히 수와 화가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마땅한 것은 뭐냐면 화투. 자, 화가
투출되는 게 뭐예요? 화는 천간에 나오고 수장, 수는 뭐예요? 지지에 감춰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화는 천간에 있고 수는 지지에 있고 이렇게 해서 적당하게 따뜻한 이 땅속에 있는 수는 뭐죠? 지하수죠. 지하수는 겨울에도 따뜻한 물이 나오는 거죠. 차갑지 않죠. 흐르는 물이 차갑지 지하수는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장 마땅한 것은 봄의 나무라 할지라도 봄의 나무는 화도 있어야 되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다 같이 있어야 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화는 천간에 있고 수는 지지에 있는 게 가장 좋다 그 말이죠. 그러게 되면 격성, 기재, 격이 이루어지고 기재가 된다. 앞에서 수화기재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격이 이루어지고 이 수화기재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재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기는 이미기자에 제자는 가지를 할 제자예요. 그러니까 정돈이 된다 그 말이죠. 수와 화가 있어서 이 정돈이 된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목이 있는데요. 자, 수와 화는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토와 금이 나와요. 자, 금도 아까 앞에서는 뭐라고 했었다고 그랬죠? 금도 적당히 있어야 그랬어요. 토가 목이 왕한데 금을 만나면 종생 동안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획복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해요? 나무가 잘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당한 금이어야 되겠죠. 너무 강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토는 뭐죠? 토도 뭐냐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사는 공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토도 적당히 있어야 되겠죠. 토가 너무 많거나 토가 너무 적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까 토가 너무 많으면은 힘을 너무 많이 소모하게 되고 토가 적당하고 얇으면 어떻게 된다? 재물이 풍족해진다고 그랬죠. 앞에서 나왔던 거. 그래서 용토, 용금. 자, 토를 쓰고 용금, 금을 쓰는데 개 모두가 다 비상격, 가장 좋은 격은 아니다. 결국은 뭐예요? 수화가 가장 이 춘목에게 있어서는 수화가 가장 바람직하고 목과 토는 이제 금과 토는 그 다음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결국은 조우 개념이겠죠. 추운 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화와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목이 좀 자라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가서 금이 필요하고 토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아직은 자라지 않았어요. 어린 나무예요. 그러면은 벌목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묘목을 심어놨는데 무슨 별목을 한다고 해서 도끼 들고 와서 싹둑싹둑 자를 수가 없잖아요. 벌목은 나무가 자란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토도 마찬가지죠. 아직은 이 흙이 나무를 심어놓은 그 토가 적기 때문에 그 나무가 어리기 때문에 토하고는 관계성이 별로 없겠죠. 나무가 이제 커지면서 뿌리가 깊게 토에 들어갔을 때 그때에 이제 토와의 관계가 논의되겠죠. 결국은 뭐냐면 봄에 나무가 새싹을 피우고 그럴 때는 이 화와 수가 필요한 것이지 토와 금은 성장한 다음에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이게 수와 화가 먼저 필요하고 금, 토금은 별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격은 상격이에요. 그런데 완전한 상격은 아니고 이 차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는 상하 아래에서 다루게 되겠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정도 이야기가 되겠죠. 결국은 이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생각적으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차가운 봄에 시작됐을 때 나무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뭐다? 따뜻한 화가 가장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물이 있어서 물이 화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 따뜻해지고 그러면서 나무를 수생목 해줄 수 있는 단계가 가장 좋은 것이다. 나무가 자란 다음에 그 다음에 금과 토를 논하면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크게 이치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봄의 목은 이 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